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172페이지입니다. 건축법 내용이죠. 자, 테마 1-1번을 보니까 건축법 적용 대상물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가 건축법 구성관계를 먼저 보시게 되면 우리는 적용 대상에서 그렇다는 거죠. 적용 대상물이 있고 적용 대상 행위, 적용 대상 지역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이제 적용 대상물에 대지, 건축물, 건축 설비가 있고, 추가적으로 공작물이라는 것도 적용 대상으로 되는 건데요. 자, 1번. 건축법령상 각 필지의 지번 부여지기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동일하고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 같은 경우에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대지라는 게 지적법상의 개별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건축법의 대지라고 칭하는 거죠. 그리고 원칙은 1필지 1대지 원칙으로 하지만 건축법에서는 필요하다면 둘 이상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하나 이상 필지 일부가 하나의 대지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죠. 물어봤던 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합병이 불가능한 상태죠. 그렇더라도 양쪽 땅 주인 같고 권리관계가 같다면 건축법은 하나의 대지로 판단한다는 내용을 묻는 거죠. 여기 니은번이 맞는 내용이 되죠. 그 다음에 A번 문제를 보니까 건축법령상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 두 개 이상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 뭐 그런 것 맞는 내용이 되고요. 자, B번 보니까 국토계획법령 규정에 의하는 기반시설, 도시계획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표현 주의합시다. 도시계획 시설이 설치된다고 그래야지 기반시설은 단순한 종류만을 칭하는 것뿐이고 수많은 기반시설 중에서 관리계획 결정 나야 도시계획 시설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일단의 토지라고 봐야죠. 니은번이 맞고 C번은 보니까 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으로도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일단의 토지. 자, 여기 이제 주택법에서 말하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단지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취급하겠다. 그래서 이제 맞는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D번입니다. 도로의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시장 등이 당해 건축물이 건축의 토지로 정하는 토지는 두 개 이상의 필지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로의 지표 아래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도 이제 전체 지하 상가가 차지하는 전체 면적을 하나의 대지 개념으로 인식하겠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대지는 지적법에 하여 각 필지로 나누어진 토지를 말하므로 필지 일부는 하나의 대지가 될 수 없다? 될 수 있죠? 여기 하나 이상 필지 일부도 하나의 대지로 판단할 수 있더라. 그렇게 가는 거죠. 바로 이제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둘 이상의 필지가 이제 하나의 대지로 취급되는 규정이 관한 건데 좀 주의할 게 있다면 여기만 조금 주의하시면 돼요. 지적법상의 합병이 불가능한 상태더라도 건축법은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양쪽 땅 주인 같고 권리관계 같을 때만 하나의 대지로 본다. 바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좀 주의해서 보시고요. 자, 2번은 건축물 개념 설정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이제 건축물 하게 되면 여기 보시던 바로 토지에 정착하는 수많은 공작물 중에서 지붕, 기둥,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죠. 이제 딸린 시설물로서 대문, 담장 이런 것을 말하게 되는데 거기 지금 기억 니은에서는 니은번이 맞겠죠? 이에 딸린 시설물 대문, 담장도 대문, 담장이나 굴뚝 같은 경우도 건축물로 취급한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분리돼서 설치가 되면 여기 보세요. 분리가 돼서 독자적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들은 이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공작물이라고 칭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 구별에 필요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니은번이 맞고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전통 건축물, 군 정보시설 건축물, 국도변에 건축하는 과적 차량 검문소, 섬적에 건축하는 5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들 건축법이 적용된다. 당연히 적용되죠. 우리가 지금 보세요. 여기 건축법 적용받지 않는 게 크게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요. 금년 7월 20일 하나 포함이 돼서 5가지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4가지였지만은 문화재 보호법상의 지정 가지정 문화재, 철도, 궤도, 선로부지 철도 관련 시설물, 고속도로 통행 징수시설, 공장의 대지안에 설치한 이동 용량 컨테이너 간이 창고, 그 다음에 이제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 뭐 이런 것들은 일단은 이제 건축법 적용에서 제외가 되고, 이거 외에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거기에 A번은 당연히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A, B, C는요, 우리가 이제 건축물이 구분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보시게 되면 이런 겁니다. 건축물이 이제 구분 관계에서 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그 중간 단계 준 초고층 건축물의 분류가 있죠. 한 번 정도 여러분이 보고 넘어가시라 그 말입니다. 그
그다음에 이제 한옥이라는 게 이제 구조가 그렇게 된 것을 한옥이라고 취하는 거죠. 한옥 개념 설정은 이제 따로 이제 다른 법에 개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의미가 그런 거니까 바로 이제 그 정도로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3번이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조금 이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게 이제 3번 내용인데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모든 건축물이 건축법 적용을 받지만 건축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물음의 포인트가 되는 건데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는 지정 문화재나 또는 가지정 문화재 건축법 적용 제외되지 않습니까? 철도의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철도 선로 위나 아래를 가로지른 보행시설, 철도 관련 시설물이라고 그러죠. 그 보행시설이나 플랫폼이나 이런 걸 따로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철도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지 바깥쪽에 있는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당연히 적용 제외. 그 다음에 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거 그러면 당연히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적용 제외 대상이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4번에 지역자치센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인데 이런 건 당연히 건축법 적용 받아야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답이 처리가 되고요. 이게 작년 시험 문제였습니다. 작년에 이제 이걸 물어봤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2번 문제 들어갑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한 지정 문화재는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가지정 문화재는 적용된다. 자, 지정문화재가 됐든 가지정문화재든 간에 둘 다 적용 안 됩니다. 이렇게. 가지정에서 임시 지정이에요. 우리가 이제 문화재 지정 절차가 있는데, 문화재로 이제 지정받는 절차상에 놓여 있는 상태. 가지정이라고 그러죠. 자, B번 보니까 철도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보안시설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야지, 당연히. 안자를 찾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철도 C번입니다. 철도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것 건축법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 그 위에는 뭐 운전 보안 시설 아까 앞에서 봤던 문제 무슨 뭐 보행 시설 플랫폼 그런 종류 따지지 마시라니까. 종류 따지지 말고 선로 부지 안에 있느냐 바깥쪽에 있느냐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D번도 마찬가지네요. 철도 선로 부지는 플랫폼입니다. 당연히 건축법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지. 건축법 적용되지 않는데 건폐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말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건축법에 건폐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이네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야지.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F번 마찬가지로 건축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 대지 분할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우리가 이제 뒤쪽에 보면은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이런 거 뭐 틀렸다고 판단하지 말고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보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여기 뭐 D번에 건폐율이다 F번에 대지 분할 규정이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건축법 적용된다 안 된다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3번이 오히려 이제 시험에서 여러분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볼 내용이고 4번 들어갑니다. 공작물의 개념 설정점에서 나왔는데 건축법령상 일정한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 미리 여기 보니까 축조 신고 대상이라고 돼 있다고. 공작물 설치하는 과정에 허가받고 설치하는 건 없습니다. 신고만으로 설치가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신고하라고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의 세부 종류. 여러분 여기 보시는 바대로 여기 있으면은 공작물의 세부 종류라는 게 있는데 시험에 거의 출제된 말은 없어요. 다만 법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외웠던 건 맞죠. 옹이, 광사, 굴육, 탐육, 고팔, 지, 30, 태오가 금년에 추가적인 내용인데 뭐 이런 걸 외운 것은 맞습니다만은 시험에 거의 출제된 바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 여러분들 A, B, C번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맞춰서 준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테마 1-2번 들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에 관한 건데 건축법 적용 대상에 보면은 건축행위, 대수동 용도 변경 행위에 관한 내용이죠. 바로 이것을 보는 겁니다요. 자, 일단 첫 번째 건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건축은 구성이 5가지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제 이 5가지를 말하게 되는데 1번은 틀렸죠. 이전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1번이 틀렸다는 거지. 자, 2번 들어갑니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비어있는 땅에 새로 짓는 걸 신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축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A번 보니까 부속 건축물은 같은 대지 안에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 주된 건축물에 부속되어 있는 부속 용도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부속이라는 단어에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부속 용도란 말이야. 부속 건축물의 부속이란 말은. 당연히 분리가 돼서 설치되는 게 맞다는 거지. 분리돼서 설치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을 부속 건축물이다라고 칭하는 겁니다.
자, 이게 부속됐다고 해서 붙어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 아니에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부속 용도를 칭했던 거지 붙어있는 부속의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지. 자, 그 말 주의하시고. 자, B번 들어갑니다. 건축면적 10평의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면적 30평의 주택을 축조한 행위는 무엇인가 되는 거죠. 그러면 10평 있는 부속 건축물이 있는데 30평의 주택 지었습니다. 이건 평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언가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지으면 다 증축입니다. 근데 하나만 아니라는 거지. 부속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주된 건축물 지을 때만 뭐가 된다? 신축이 되는 거죠. 신축이. 그래서 거기 평수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그 형식 자체가 부속 건축물에 새로이 주된 것 지을 때는 신축이 된다. 바로 그걸 기억을 하시는 거죠. 자, 3번 문제 들어가 볼까요? 3번입니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무언가 증가되는 형태가 나오면 다 증축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거. 그래서 증축이라고 칭하는 거고. 자, A번 문제. 기존 건축물의 한 층의 중간 부분을 막아 사실상 2개 층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한 층의 중간 부분을 막아서 2개 층이 되면은요, 바닥 면적이 하나 더 늘어난 거야. 바닥 면적이 늘어나면 전체로 연면적이 늘어나는 형태가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연면적 증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증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D번이 돼야 되겠죠. 자, B번입니다. 기존 건축물에 있는 대지의 건물의 층수를 늘리는 것 증축이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모든 것이 늘어나면 다 증축에 해당되는 거니까. C번 또 보세요. 기존 건축물에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늘리는 것은 증축에 해당된다. 맞는 얘기네요. D번입니다. 자, 기둥 4개를 철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축조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늘리는 것은 뭐냐? 이것도 증축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이제 기둥 4개가 철거되는 게 보통 이제 일부 철거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철거된 경우에는 재축이 아닌 개축의 영역으로 가야 되겠죠. 해설 보시면서 보세요. 그래서 재축이라는 단어는 틀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만큼 커졌으니까 이제 증축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자, 대수선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개축에 해당되면은 대수선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기는 이제 증축이다라고 표현을 해야 맞겠죠. 그게 징계 재축이 아닐 때는 대수선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 재축에 해당되면 대수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증축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 자, 2번 들어갑니다. 지붕틀 3개를 증설하여 연면적을 넓혔답니다. 보통 우리가 지붕틀을 증설 해체하는 과정 속에 대수선이라고 말하지만은 연면적이 넓어짐으로써 증축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때는 대수선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본 내용 그렇게 배우셨어요. 그래서 증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F번이네요. 하나의 대지 안에서 기존 건축물과 별도로 떨어져서 건물을 지었답니다. 자, 있는 건물인데 또 짓게 돼도 이때도 마찬가지 뭐라고 해야죠? 증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기존에 있는 것보다 뭔가 커졌다는 의미가 나오면 다 증축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증축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자, G번입니다. 건축물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에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연면적과 건축면적 층수를 늘리는 모든 것을 뭐라고 그런다? 증축이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뭐 틀린 거 뭐 개축 이런 게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증축에 대한 내용들이 그렇게 출제가 됐네요. 자, 4번 갑시다. 4번 보면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일부를 철거하고, 자, 이제 철거가 나오면 우리가 보통 이제 개축 개념에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대전의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짓게 되면 그걸 이제 개축이라고 그러는 거지. 개축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A번 볼래요.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대지 안의 종류가 같은 규모로 다시 짓게 되면 개축이죠. 여기 일부가 됐든 절부가 됐든 간에 다시 같은 규모로 짓게 되면 개축이 되는 거니까. 자, B번 들어갑니다. 건축 면적 30평의 주택을 철거하고 건축면이 40평의 주택을 새로 지었답니다. 자, 이제 30평 철거를 해서 이제 전부 철거가 되겠지. 그리고 이제 커졌다는 거야. 커지면 뭘로 가야 돼요? 신축이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개축과 재축을 쓰기 위해서는 종전보다 커지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쓰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커지면 신축이 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네 기억번이 맞는 게 되고요. 자, C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종전보다 큰 규모의 건축물을 짓게 되면 당연히 커졌으니까 철거하고 커졌으면 뭐가 된다? 신축이 된다라고 표현해야죠. 자, 그렇게 해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D번이네요. 건축법령상 내력벽 기둥 보호를 철거하고
정령과 같은 규모로 축조하는 것은 개축이다 대수선이다라고 돼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대수선과 연계대서를 볼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뭐 내력벽, 기둥보, 지붕틀 등을 뜯는 것들을 그 자체로 뜯는 걸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부 철거라고 말할 때 내력벽, 기둥보, 지붕틀 중에서 3곳 이상이 한꺼번에 뜯겨 나가는 형태. 예를 들어 내력벽, 기둥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건 이제 개축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 보니까 표현 다시 한번 봐봐요. 내력벽, 기둥보네. 내력벽, 기둥보. 그래서 3곳 이상이 한꺼번에 뜯긴 형태가 되기 때문에 대수선이라고 칭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개축이라고 칭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답은 기역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ABC 보충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시기 바라고요. 자, 5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의 종료가 같은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멸실이 돼서 나오면 그건 이제 재축 개념이 돼야죠. 재축입니다. 바로 그런 상태에서 이제 크기가 같기 때문에 재축이다라고 칭한다는 거지. 멸실과 크기가 같은 걸 찾는 거였죠. 자, 2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건축물이 천재지변에 의하여 완전히 멸실된 경우에 종정규모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재축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개축 개념이고 자연재해 등으로 멸실이 되면 재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걸 보시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번 들어갑니다.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려와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재축이라는 게 맞잖아. 멸실 상태 같은 크기가 되면 재축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C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미관지구에서 재해로 멸실된 담장. 보통 이제 미관지구 담장 짓는 게 우리가 이제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은 되긴 합니다만은 종전과 같이 다시 쌓았다네. 멸실된 상태에서 다시 쌓게 되니까 이것은 이때는 재축이라고 그래야지. 증축은 아니잖아. 같은 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수선에 해당되지만은 이때 이제 멸실된 상태 종전 크기가 되기 때문에 다시 쌓는 것이면 재축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밑에 해설을 조금 참조해서 정확히 내용 이해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D번 들어갑니다. 자,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이 됐답니다. 그러면서 같은 규모로 쌓게 되면 개축이 아니라 재축이라고 그래야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축과 재축은 예를 들어 원인 관계가 개축은 인위적 철거, 재축은 자연재해로 인한 멸실된 상태를 말하고 그다음 반드시 크기가 종량보다 커지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바로 거기서 문제 포인트를 잡고 답을 찾으시면 되고요. 자, 6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냐고 같은 대지 안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뭐라고 하느냐라는 거지. 여기 제일 밑에 있네. 이전이라고 그러지. 이전. 여기 이전이라고 칭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먼저 맞고 A번 들어갑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다른 대지로 위치를 옮기내기는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내기는 이전에 해당된다라고 돼 있죠. 뭐라고 해야 돼? 같은 대지 안에서 다른 위치야. 거기 기역번에는 다른 대지로 옮기는 것은 그 다른 대지의 상황에 따라 신축이 되고 증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우리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대지 안에서 모양이 바뀌는 형태를 가지고 이전이다라고 칭한다고 그랬죠. 자, B번 들어갑니다. 건축물을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여 그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내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이전이라고 한다. D번이 맞겠죠? 그래서 이전은 아무튼 두 가지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주요 구조물 해체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같은 대지 안에서 모양이 바뀌는 형태, 그걸 가지고 이전이라고 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건축에 대한 이렇게 세부 개념 설정에 관한 문제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7번 문제 봅시다. 건축에 해당하는 것 모든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고르시오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물론 내용은 당연히 아시겠지. 당연히 아는데 모두 고르라고 해놓고 가만히 보니까 거기 1번, 2번에 2개, 그 4개 중에서 3번, 4번은 3개, 그 다음에 5번은 보니까 전부 다네. 그냥 모두 골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차피 모른다면 알면 당연히 맞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제 재미있는 특징이라고 한번 말씀드렸던 것 있죠. 모두 고르시면 되겠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모두 고르세요 그냥. 자, 이제 해석 한번 해봅시다. 건축물이 없던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신축이라고 해야지. 신축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니은 들어가네요. 기존 5층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물의 층수를 7층으로 늘렸다. 건물의 층수가 늘어나면 증축이라고 그러는 거지.
태풍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대저 종료가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지었다. 멸실된 상태에 다시 지었다. 재축이라고 그러는 거지. 리을입니다.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 이동했네. 같은 대지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이전이라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 네 가지가 모두 건축의 범위에 포함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용을 여러분이 정확히 자신 없다면 모두 고르라고 하면서 밑에 그 지문에 예시가 주어졌는데 뭐 예를 들어 전부 다 2개씩만 적혀 있다. 그러면은 뭐 아닌 게 있다라 그런 말이 되겠지만은 5번처럼 전부 다 적혀 있으면 전부 다라고 하세요. 그냥 재미있는 모습입니다. 그게 꼭 뭐 100%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나온 건 그렇다는 얘기야.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건축인데요. 우리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건축법 적용 대상물의 시험에 출제 비중이 좀 떨어져, 실질적으로. 근데 적용 대상에는 굉장히 중요해. 일단 건축이 뭐셨죠? 좀 이따 이제 대수선행위도 봐야 된다고.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 용도 변경은 따로 보여야 될 겁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176페이지 테마 1-3번에 있는 게 대수선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일단은 대수선을 알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이제 주요 구조부, 주요 뼈들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보시게 되면 이게 주요 구조부에 대한 건데, 뭐 여러분이 외우시다시피, 뭐 주계단에서 내기하면 바보지, 또는 뭐 바지, 보내, 주기 어떻게 외우시든 간에, 그 이제 기본 골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요 구조부 뜯어 고치는 형태를 대수선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개축 대수선이라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구조 또는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에 정하여서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걸 대수선의 개념이라고 그러는 거죠. 대수선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들어갑시다.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변경 증설을 의미하며 외부 형태 변경 일체 포함되지 않는다. 아, 외부 형태도 포함된다네. 특히 우리가 이제 미관지구에 관한 건데 미관지구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으로 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X가 처리가 됐고, 자, 2번 문제 들어갑니다. 건축법령상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에 대해서 나오네요. 내기하면 바보지, 뭐 주계단에서 뭐 바지 보내주기라고 써놨죠. 제가 밑에 거기 해설 부분에 참고로 써놨어요. 우스갯소리 표현이지만 그렇게 해서 봐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보니까 사익기둥이네. 사익기둥은 주요 구조부는 아니지. 사익기둥은 주요 구조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으로 답을 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A번 문제 또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 종류를 또 물어봤네요. 종류를 물어보니까 사익기둥 아니고 작은 보도 아니고 그 다음에 차양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5개 계단 아니고 지붕틀이네. 지붕틀이 주요 구조부에 해당되는 겁니다. 주요 구조부 종류 자체는 직접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부터는 이제 대수선 이제 분류관계를 이제 직접적으로 묻는 형태의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자, 벽면적, 내력벽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게 대수선이다. 자, 우리가 이제 대수선이 되기 위해서는 내력벽이야 돼. 내력벽 아셨습니까? 내력벽이 30 이상 수선 변경돼야 대수선이죠. A번 문제 들어갑니다. 지붕틀을 증설 해체하거나 몇 개 이상 수선 변경이 대수선이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제 내력벽이나 기둥보 지붕틀은요, 이 면적과 개수도 맞아야 되는 겁니다. 개수도. 지붕틀은 3개 이상이 나와야 3개 이상의 수선 변경이 되어야 대수선이다라고 말하는 거지. 자, B번 들어갑시다.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을 증설 해체하여 수선 변경하는 건 대수선이다. 여기 있네요.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벽을 증설해 수선 변경 대수선이다. 그 다음에 C번을 보니까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증설 해체하는 것 대수선이다. 여기 셋 다 되네요. 오늘 이제 주계단이 우리가 주요 구조부고 피난이나 특별 피난계단은 주요 구조부는 아니더라도 소방안전에서 중요한 시설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셋 다 대수선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고, 뭐 D번은 뭐 바로 C번하고 같은 거죠. 특별 피난계단 수선은 대수선이다.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경관 미관지구인데 경관은 자연적 형상을 표현하기 때문에 경관지구 나오면 안 됩니다. 항상 미관지구가 나와야지. 미관지구 외부 형태에서 건물의 색채는 해당이 안 되죠. 건물의 담장을 바꾸는 게 대수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니은번, B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A 기억 A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거. 자, F번 들어갑니다. 미관육에서 건물의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으로
증계 제축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가 대수선이라고 그랬지. 우리가 보세요. 보통 이제 대수선이라고 이제 증계 제축 연계 관계인데 주요 구조부를 수선 변경 증설한 행위로 증계 제축에 해당하지 않을 때가 대수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증계 제축에 해당되면 대수선이라 부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증계 제축이 좀 더 넓은 의미로 보셔. 대수는 어느 부분적인 부분을 대수선이라 보는 거니까. 자, 그렇게 개념 설정이 됐고, 그 다음에 4번 들어갑니다. 대수선에 해당되는 종류를 직접 물어보는 형태가 됐던 거죠. 보니까 1번 내력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해체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내력 벽면적 내력벽 30제곱미터 이상 하면은 대수선 맞네요. 2번에 건축물의 전면부 창문틀 주요 구조부에 없는데 그럼 대수선이 안 되는 거죠. 2번이 답이 됐고 3번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담장을 변경하는 것. 여기 있네. 미관지구 외부 형태 담장 변경하는 것 대수선. 방화구열한 바닥벽을 해체하여 수선하는 것. 방화구열한 바닥벽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 주요 구조부 경계벽 수선하는 것. 여기인데 여기 보면 다가구 다세대 경계벽 뜯는 것. 이런 건 대수선이라고 한다는 거지. 이렇게 종류를 가지고 물어본 만큼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오른쪽에 A, B, C, D 보충 문제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된다기보다는 여러분이 해석을 얼마나 정확히 할 수 있는지를 정리를 좀 해놨다고. 그래서 해설이 있으니까 꼭 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이 말이 꼭 이렇게 필요하구나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바로 거기 보충 문제는 그렇게 받아들이시고요. 자, 테마 1-4번입니다.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에 관한 내용이죠. 자, 보시면 건축법은 대한민국 법률인만큼 대한민국 전 국토에 적용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적이나 비도시의 개발 목적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자, 1번 지역을 뺀 나머지 행정구역상 동읍. 근데 동읍일 때 섬이 500인 이상의 섬. 이때는 건축법의 모든 규정이 다 적용되는 거 맞아요. 이러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건축법 적용됩니다. 제발. 건축법 적용되는데 이 몇 가지 규정만 제외된다고. 몇 가지 규정만.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자, 2번 보세요. 건축국토계획법령상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건축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요. 일정 지역에서는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2번 들어갑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비도시역이란 말이지.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상의 대지 분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죠. 자, 봅시다. 여기 보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적용하게 돼 있고 전부를. 자, 이제 계획관리지역이야. 관리지역으로서 그 대신에 동도 읍도 또 아니라네. 아니면 또 이런 밑으로 내려와야지.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때는 이제 건축법 적용 과정에서 여기 보니까 대지 분할 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걸 직접적으로 물어봤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한 번 정도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보세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적용 안 한다. 맞네요. B번도 마찬가지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에서 동읍이 아닌 지역에서 용적률에 관한 규정. 여기 보니까 다른 것들이 제외된 게 잔뜩 있는데 용적률은 안 보이네. 용적률은 적용을 해야죠. 아무리 적은 섬에서는 내 마음대로 집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크기 같은 게 정해져 있어야지 당연히. 그래서 용적률의 규정은 적용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적용되지 않는다면 틀렸으니까. 바로 그걸 물어봤던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적용 완화에 관한 규정인데 건축주, 설계자는 건축 관계자는 건축법 적용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건축물로서 대토로령이 정하는 것에서는 그 기준의 적용을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완화할 수 있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완화 절차 등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이제 A, B, C, D는요, 여러분이 이제 보충하시라고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건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보충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건축법 적용 대상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을 살피셨습니다. 여기 있는 거라고 보충 문제까지만 여러분 준비하시면은요, 크게 시험에는 절대 벗어날 일 없을 거라고 보이대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